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젊은 층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서울에서의 정부와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수도권의 민심이 상당히 심상치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을 살 때에도 세금을 올릴 방향을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 살 때도 세금 내고 집 갖고 있어도 세금 내고 집 팔 때도 세금이 돼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청와대 안팎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때문에 부글부글하다라는 여론이 오늘 조간신문에 많이 실렸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뚝 떨어지자 더 노영민 비서실장의 최근 청주 아파트 매각 선택에 대해서 탓하는 여론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급기야 일각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한 조간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드리죠.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요즘 20대 청년들 참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 취업의 문이 닫히자 유학생들이 국내로 유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국내 회사 인턴에 막 지원하니까 이 국내 취준생들의 한숨은 더 늘고 있다라고 동아일보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취업 준비생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 해외 아이비리그 유학생들까지 들어와서 2중, 3중고를 겪고 있다. 취업 큰일입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취업 비자 발급까지 중단하면서 국내로 다시 유턴하는 유학생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도 취업이 힘든데 해외도 힘들다는 거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상당히 독특한 제목을 썼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최전방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김현미 장관을 향해서 오늘 중앙일보는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경제학과 싸우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돌려 말하면 국토부 장관이 경제학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지적을 오늘 중앙일보가 전문가들의 입을 빌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 잡으려다 공급만 줄었다는 거죠. 그래프 두 개 한번 보시면 상당히 복잡한데 사실은 심플합니다. 국토부 장관, 즉 정부가 경제학의 기본 중의 기본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공급은 막고 있으면서 계속 세금만 때린다고 집값이 내려가겠냐라는 얘기를 중앙일보는 오늘 이렇게 쓰고 있군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그들과 다시 마주치느니 차라리 팀이 없어지길 바랐다.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서 동료 선수 2명이 폭로를 했습니다. 폭언, 폭행, 성추행도 있었다. 이게 계속 반복됐다는 겁니다. 이들의 폭로,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볼 텐데요. 황당한 건 지목된 가해자들이 버젓이 우린 폭행 없었고 사과할 일도 없다라고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우 법원이 풀어줬습니다. 국내 수사를 빌미로 풀어줬습니다. 공범이냐라는 비난이 빗받치고 있는데요. 법원의 논리는 신원 확인된 한국인 회원만 223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보낼 수 없다. 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지만 여론은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례를 법원이 보여줬다라는 비난입니다. 재판부 대법관 후보 박탈 청원까지 해당 판사를 향해서 등장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검찰 출신의 변호사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득표율 1등 소신의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요즘 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최근 쓴소리 했던데 잠시 후에 들어보죠. 그리고 고시 3관왕 출신, 판사 출신, 국회의원 출신의 고승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저희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입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전직 청와대를 출입했던 베테랑 기자입니다.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취득세. 집을 살 때에도 세금이 올라갈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이 검토 중이라는데 이제는 무주택자 혹은 집 한 채 있는 분들이 집을 살 때에도 세금 걱정을 더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왕국. 그들의 왕국 같았다. 고 최숙현 선수 이면에 있었던 학대, 폭언, 성폭행 의혹 잠시 후에 적나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요. 놀이입니다. 놀이. 한 영상이 공개됐는데 안 그래도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이 더 조심조심해야 하는 민식이법과 관련돼서 논란이 많은데 어린이들이 달리는 자동차를 뒤따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거 뭘까요?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의 홈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았습니다. 김현미 장관 식으로 따지면 뭐 4번째 정책이라는 주장인데 어찌됐든 또 다른 규제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톱뉴스 주제입니다. 만약에 또 다른 규제책이 나온다면 22번째가 되겠군요. 김현미 장관 식으로라면 5번째가 되겠는데 어쨌든 많습니다. 또다시 예고된 대책.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21번째 부동산 규제책이 나왔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대책, 곧 추가 대책 이라는 발언을 시사한 겁니다. 그러면 또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는 건데 이 대책이 언제까지 계속 나올 것인지 정말로 대책이 대책 없이 나오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취득세를 강화한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취득세 싱가포르 모델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오늘 여러 신문에 취재됐고요. 지금 보고 계신 기사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집 살 때 취득 가액을 최대 15%, 부동산 개발법인에겐 30%까지 물린다. 현재는 뭐 취득 가액에 따라 1에서 4%인데 이걸 엄청 올린다는 거죠. 고가 1주택자들에게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주택자들도 집 살 때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 인상된다는 건 뭐 오래전부터 예고돼 왔습니다. 종부세 세율이 최고 4%, 0.8%포인트 인상된다는 방안. 기본 공제도 줄여서 세부담을 늘린다. 그 집 팔 때도 양도세도 강화된다는 건데 단기 보유 및 다주택 주택의 세율을 높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뭐 2채, 3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종부세와 집 팔 때도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사실은 집 2채, 뭐 3채 있는 분들 야, 이거 집 팔 수 있나? 라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현재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주택 구입의 전 과정, 집 살 때, 집 갖고 있을 때, 집 팔 때도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재명 기자. 그러자 현장에서는 집 가진 게 죄인이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데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금 전 발언에서 곧 추가 대책이 나온다? 그렇죠. 지금 당정 협의라고 있으니까 조만간 대책이 나올 텐데 21번째 발표된 거 말고요? 21번째 대책의 후속 대책이죠. 그래서 결국 22번째 대책을 좀 준비하고 있다. 왜냐하면 6.17 대책을 내놨는데 오히려 외곽으로 풍선 효과도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대책이라는 것은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는 게 대책인데 대책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건 대책 없는 거 아닙니까? 대책을 위한 대책이라고 봐야겠죠. 보완 대책 뭐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사실은 보완 대책이 너무 지금 많이 돼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대책을 두고 지금 누더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도대체 또 무슨 대책 이러면서 어떤 대책을 내놓든 집값 잡기 어렵다 벌써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려되는 대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진 앵커가 정리한 것처럼 주로 세금을 높이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내야 되고 집을 팔면 양도세를 더 내야 되고 집을 사면 취득세를 더 내야 되고 결국은 집을 갖든 팔든 사든 세금 더 많이 내라. 지금 이런 쪽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게 지금 그렇게 당정에서 얘기가 오가고 있어서 좀 걱정이 큰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김현미 장관이 경제학과 싸우고 있다. 이게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가격을 낮추려면 둘 중 하나인 거죠.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줄이게 하거나. 예. 그런데 지금은 공급은 늘어나지 못하는데 오히려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 심리 속에서는 집을 사야 하나 보다. 더 늦으면 더 오를 텐데 더 못 사겠지. 그래서 한 신문은 이걸 매수의 공포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결국 공급은 늘어나지 않는데 수요만 늘리는 그런 역효과가 계속 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다시 대책의 초점이 세금을 높이는 쪽에 맞춰진다면 또 나온다. 결국은 또 결국은 집을 내놓지 않을 텐데 그럼 공급이 늘지 않을 텐데 과연 이걸로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과연 성공할지 굉장히 회의적 시각이 강한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앙일보가 김현미 장관이 경제학과 싸우고 있다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국토부 장관이 경제를 모른다라는 해석이 되는데 이제 보유세, 그 종합부동산세 등등이 하반기가 되면 부과될 겁니다.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집 가진 게 죄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오늘 여러 조간신문들은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소개해드리죠. 조선일보에 취재된 내용인데 1주택자의 보유세가 2배로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마레프라고 하잖아요.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2017년 153만 9,240원인데 올해의 세금이 324만 9,360원이 나온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153만 원 내다가 324만 원 내니까 와 이거 뭐 세금이 몇 배입니까? 2배 가까이죠? 2배 가까이. 집 한 채 은퇴자들도 보유세 폭탄 맞는다. 건국대학교의 심교원 교수는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을 잡겠다면서 선량한 사람들을 잡는 정책이다.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보유세도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결과다. 효과는 낙제점이다라고 주장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야당에서는요. 특히 경제학 전문가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부가 세금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고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가 억제된다고 하는 거는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는 소리일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를 갖다 강화한다면은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저 자기네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벌을 받는 형태가 되는 거고. 자, 고승덕 변호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네. 세금 부담이 이렇게 커져요. 153만 원 내던 사람이 집 한 채 있어도 324만 원 내게 될 거다. 조선일보는 예측을 한 건데 그러자 야당에서는 집 한 채 있는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도 지금 벌을 받게 됐다. 정부가 이렇게 세금으로 규제하는 정책이 잘못된 거다라는 주장도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세금은 시장 가격 원리 결정 그 부분을 구조를 이해 못하는 정책이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책, 다시 말해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줄여야지만 가격은 떨어지는데 세금은 이제 공급과 수요에 직접 관계가 없고 뭐 가지고 있는 사람 벌 주고 이제 사지 말라 이제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김현미 장관에게 좀 쓴소리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김현미 장관을 향한 네. 고승덕 의원의 돌직구. 네. 2017년도 6월 달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본격적인 대책을 내놓는 게 8.2 대책이에요. 예. 저는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깜짝 놀랐기 때문에. 예. 그때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으신 게 뭐냐면 저는 생각했어요.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이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엄청난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겼느냐.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난 5월까지 임대사업자가 20만 명 가까이 늘어나고 예. 그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이 이제 한 44만 채.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뭐냐면은 임대하게 되면은
부동산을 샀을 때 혜택을 준다기 때문에 예. 쉽게 말해 매수 그 세를 확산시키는 확대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세를 줄여야지 가격을 잡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혜택을 준다 그러니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더 많이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네. 그 정책의 뒷 배경에는 네. 이제 부동산 투기를 이제 양성화해서 네. 정부가 좀 관리하자라는 정부의 해명과 취지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속에는 효과가 있는 건 틀림없어요. 양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시장을 잃어보면 매수세를 늘렸다는 이야기죠. 이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책 중에 뭐 세금 늘리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억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눈에 또 거슬리는 게 뭐냐면 부동산 개발 업체에게 또 세금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예. 그 말은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공급이 또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취득세라든가 세금 가지고 뭔가 거래 억제하고 이런 건 뭐 저도 일정 부분은 공감합니다.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부동산 개발하는 것만큼은 정부가 공급 조절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만약에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정말 징벌적 세금을 먹이는 경우는 예. 역시 공급이 위축이 돼가지고 역시 부동산 값은 잡을 수 없게 된다. 이것 제가 지적 분명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순덕 의원님의 개인적인 지적인데요. 이 부동산 대책 때문에 이 젊은 층들의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그 결과일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모두 크게 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지역 지지율을 보면 38.9%에서 31.7%로 크게 빠졌어요.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리얼미터 측에서도 빠지는데 너무 많이 빠졌다 라고 인터뷰를 할 정도였습니다. 38.9에서 31.7로 민주당의 서울 지역 지지율이 빠졌어요. 대통령의 지지율도 빠졌습니다. 그 뒤 배경에 해석하는 분들은 많겠지만 뭐 인구공 사태 때부터 특히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특히 서울 지역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떠나게 만든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각 조간신문들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1.8에서 44.4로 떨어진 거면 많이 떨어진 겁니다. 집값은 안 떨어지고 지지율만 떨어진 겁니다. 그러자 청와대 안팎에서는요. 그 노영민 비서실장 때문에 그래 라는 노영민 탓 여론도 나오고 있다고 여러 조간신문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 소개해드리죠. 노영민 때문에 청와대와 여권 소갈이. 청와대 내부에서는 노영민 퇴진론까지 나온다고 오늘 한겨레 신문이 취재를 했어요. 한겨레가 청와대 내부 취재 잘하네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포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 글쎄요, 뭐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 많겠습니다만 한겨레의 취재 내용입니다. 한겨레 개인교네요. 부동산 정책을 희화한 책임을 지고 실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는 내부 청와대 여론도 있다. 답은 정해진 것 아니냐? 결단해라. 라고 청와대 내부에서 한겨레 기자에게 얘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여권 민주당 관계자 내에서도 반포 아파트는 무조건 팔아야 한다. 정책에 대한 반응이 불신을 넘어서 냉소와 조롱 단계로 넘어가면 백약이 무효다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요. 대통령이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처리 요청했는데 정작 최측근 참모는 부동산 민심에 치명타를 가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급을 해야지 이렇게 규제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을 탓하는 여론이 한겨레 신문대로 정말로 청와대 안에 그리고 여당 내부에 있습니까? 청와대 내부는 잘 제가 모르겠고요. 예. 어쨌든 국민적 여론과 눈초리가 매섭죠.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접근이 좀 다른 부분을 이번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하신 건국대학교 신교원 교수를 모시고 박용진 TV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이제 대담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집은 그 주거를 위한 공간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접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교원 교수 주장은 그겁니다. 오늘 계속 우리가 아침에 얘기하고 있는데 집은
상품이다. 그렇지. 이걸 인정하는 순간 예. 너무나 단순한 공급 수요 곡선 경제학의 기초다. 중앙일보가 김현미 장관을 이제 비판적으로 이렇게 쓰면서 경제학과 싸우고 있다. 경제학 원론 일장에 나오는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해서 그걸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공급이 없으면 수요는 많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오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신규영 교수하고 얘기하면서 참 재미있게 들었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주택 가격은 무조건 오릅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도시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럼 제가 그럴 리가 있나요? 떨어진 적이 없나요? 했더니 IMF 때 금융위기 때 잠깐씩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아마 코로나 사태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집중하면 떨어질 거다. 약간. 그러나 그거는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암스테르담이라고 예. 하는 도시가 사실은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이렇게 상품화되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등장한 도시거든요. 예. 이 암스테르담이 지난 300년 동안 주택 가격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유입하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대도시의 그 주택 가격이 떨어지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고야 우리가 지금 접근 자체가 달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정부의 접근이 달라야 된다. 네, 우리 전체가 지금 주택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언젠가는 인구가 줄어들면 줄겠지. 그리고 전에 조기숙 교수가 대통령의 인식을 걱정스럽게 하면서 페이스북에 쓴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일본처럼 그러니까 인구가 줄면 일본처럼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누가 전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는데 서울 대도시 그거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 모든 대도시의 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전문가가 얘기를 하니까 귀를 기울여 들어봐야 되겠죠. 세금 부담을 통해서만 이걸 접근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시장의 위축, 공급 위축 이런 것들 그리고 매매 자체가 위축되면서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세금만 높이게 되면 역시 예.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살려서 한 채밖에 없는데 집이 좀 비싸다는 이유로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그냥 묶어놓고 세금만 이렇게 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더 나가서는 전세란까지 이렇게 불러오게 돼요. 지금 무슨 야당 국회의원의 발언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우려와 상황을 그대로 제가 전달을 예. 하는 건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 가까스로 제가 집을 샀다고 제가 돌직구시에서 얘기를 맞아요. 한 2년 전인가 드렸는데 지금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 신혼부부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공급 관련해서 누르고 또 세금을 통해서 또 누르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 전세 가격도 예.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나타나는 거죠. 박윤진 의원님 오시면 꼭 여쭤보려고. 갑자기 겁이 나죠 왜? 아니. 편하게 질문 답하세요. 왜 이렇게 정부는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겁니까? 박윤진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공급을 많이 해야 전세도 많고 세금으로만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왜 정부는 공급하기를 주저하는 거죠? 공급이 죄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그동안에 공급이라고 하는 것도 좀 달라야 되는데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밀고 가고 그건 얼마든지 많다. 40만 원을 우리가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자신있게 어제 취임 2주년 간담회를 통해서 하셨던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 전체에 집이 많이 늘어났다가 아니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교육, 문화 이런 주거의 다양성들을 그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지역에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주택 공급을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고가의 주택 그리고 비싼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열어줘야 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울에 있어도 그런 공급 정책을 해가야 되고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동시에 사회주택, 동시에 1인 가구 주택 이런 등등의 다양한 요구들을 다 반영하는 공급이 필요한 거지 주택 가격, 공공임대주택 많이 늘렸다고 그래서 모든 욕구를 다 충족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 시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 정책은 역시 그것도 저른발이 정책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당 의원이시지만 굉장히 또 소신 있는 발언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주셨고요. 자, 그 가운데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주택 공약을 만든 선거 때 민주당의 당사자인데 본인은 아들에게 증여를 하는 이른바 꼼수를 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인 겁니다. 1주택 공약을 만든 윤호중 사무총장, 본인은 아들 증여 꼼수,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총선 당시 공천심사관리위 부위원장을 맡아서 후보자들 1주택 서약을 받으며 다주택자들 집 팔 걸 주도했다고 해요. 의원들을 상대로. 그런데 2년 안에 실거주 1주택 외 다른 주택 매각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본인은 안 팔고 아들에게 증여했다. 보유 부동산 보면 구리시 인창동에 아파트 한 채, 오피스텔 한 채, 구리시 인창동에 상가 한 채, 총선 때 4억 7천에 샀다. 중앙일보 기자들 취재 잘했네요. 서대문구 북가자동 3억대, 저희 동네네? 다세대 주택 한 채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팔고 아들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러자 청와대엔 노영민, 당에는 윤호중? 민주당 내부에 술렁이고 있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아니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매각하라는 본래 취재와 다르지 않느냐. 아니 자기 우리 보러 팔라며 물려줬네. 본인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다른 의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게 코미디다. 청와대에 노영민이 있다면 민주당에 윤호중이 있다. 라고 중앙일보 주장했고요. 자, 이에 대한 해명도 나와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손자에게 주겠다고 한 것을 절세가 가능한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아들이 직업도 갖고 증여세 부담할 때까지 아내가 소유하고 있다. 근데 재작년 아들이 결혼해 취업하게 돼 증여한 거다. 원래 아들 거였다. 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지만 역시 본질적인 논란에 대한 해명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김병민 박사님. 네. 사실은 김병민 박사는 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굳건히 믿고 한 채밖에 없었던 아파트를 팔아서 네. 애세 때리고 지금 무주택 무주택입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유감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자신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집값이 조정될 거다. 저는 대통령 말을 믿었고, 또 저뿐 아니라 사실 여권 내에 있는. 최근에 집도 불났다면서. 예. 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나니까 굉장히 좀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예. 일단 문제는 지금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저는 조금 전에 지지율이 막 빠지는 모습을 봤는데 단순히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빠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그럼 실패했던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2017년도부터 계속 내는 21번째 부동산 정책이 낼 때마다 계속해서 부동산은 오히려 정부 정책과는 다른 방식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불신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불을 지른 건 저는 노영민 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에 있는 핵심 참모진들. 아니 선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대통령이 팔라고 지시했는데도 아무도 안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면서 뭔가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야 이거는 정말 위선의 극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윤호중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해명을 합니다. 과거 임종석 실장이 닭 한 마리 빵 한 조각에 대한 사연을 얘기했는데요. 누구나 다 윤호중 총장처럼 그런 사연이 많을 겁니다. 저는 애가 셋이니까 이런 논리대로 하면은 집을 한 4채 정도 갖고 있다가 예. 한 명 한 명 우리 아이가 이제 시집 갈 때가 됐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모두가 다 갖고 있게 된다면 그 부동산 정책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예. 지금 수요 공급 얘기했는데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사실은 부동산은 전 심리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좀 기이한 현상처럼 너무 거품이 낀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적인 사인으로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부동산의 투기처럼 단련되지 않은 단 하나의 신호가 있다면 우리가 봐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앞다퉈서 부동산을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컨대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네. 여당의 사무총장 같은 분들이 아니 예를 들어서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반품 아파트 샀던 매입가액과 지금 현재 파는 시세 차익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올랐잖아요. 예. 근데 지금도 안 팔아.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가려고 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안 팔아?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노영민 비서실장의 해명은 반론은 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못 판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연들을 다 차치하고 아주 기본적인 시각으로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은 조정 가격이 이 올랐던 것보다 내려갈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다. 그렇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 판 거 후회하십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10억 정도 되는 집이 예. 있으면 이게 한 7억 8억 정도 된다는 예측을 하게 되면은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예. 앞다퉈서 집을 팔고 한 7억 8억 정도 되면은 그때 가서 떨어지는 값에 사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기초와 상식일 거라고 봐요. 예. 그럼 그런 상식에
근거하고 기반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내놓는 정부 당국자들은 최소한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청와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여당의 핵심적인 의원, 관계자, 그리고 정부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앞다퉈서 지금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팔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정부만만 들고 있다가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부동산이 기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참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분들 안 팔았는데 엄한 김병민만 팔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윤호중 사무총장의 반론이 나오면 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영민 실장의 반론도 나오면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강남의 일부 투기꾼들을 잡겠다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꺼내 들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강북 집값은 안 올라야 맞습니다. 박용진은 지역구가 또 강북인데 그 강북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보시죠. 강북이 강남보다 더 올랐더라. 6월 서울 강남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을 보면 51.7% 올랐어요. 와, 많이 올랐네요. 2017년에 비해서 5월 대비에 비해서 50.7% 상승했는데 동기간에 비해서 강북 아파트는 55.2%를 뛰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워낙 강북 아파트가 저평가돼 있고 강남 아파트가 비쌌기 때문에 오르는 데도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평가돼 있던 아파트가 55.2% 올랐다고 해도 강남보다는 싸다라는 반론이 가능할 것 같지만 어쨌든 올랐잖아요. 강남 집값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들이 반복됐지만 강북 집까지 올랐다면 논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 상승률보다도 강북이 더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강남 아파트를 잡자고 했는데 결국 이제 전국적인 부동산값을 올려놓은 결과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 이재명 기자께서 말씀을 제가 한 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현 정부의 정책은 뭐예요? 다주택자로 하여금 집을 팔기로 하는 거죠. 그럼 2주택, 3주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양도세를 중과하면서 세금을 몽땅 매겨요. 그러면 이거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 없죠? 그러면 부동산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보유세를 또 몽땅 폭탄 복수에 매긴다고 해요. 부과하겠다고 해요. 그럼 가진 사람은 이거 가지에 팔아야 할지 갖고 있어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게 되죠. 또 사는 사람한테는 취득세를 더 올리겠다. 아니면 대출을 규제하겠다. 세금을 더 올리겠다. 그러면 사는 사람은 또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결국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아야 할지 팔지 말아야 할지. 또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이거 보유하고 있어야 할지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사는 사람은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부동산 정책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 세금 올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규제하는 거예요. 대출 규제. 근데 사실 이 세금이나 대출 규제를 통하는 것은 수요를 갖다가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윤리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급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공급에 대해서는 전혀 눈길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우리가 아마 21번째냐 22번째냐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의구심 드는 게 어느 정책이 하나 나오려고 하면 고민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문가 모셔다 들고 공청회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아파트 시세랄지 전체적인 어떤 흐름 이런 걸 파악하는데 제가 볼 때는 3-4개월 경우일 때 1년 이렇게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두세 달 간격으로 계속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책상에서 생각해보다가 이쪽 아파트 뛰네? 그럼 이쪽 규제해야지. 또 저쪽 아파트 뛰어요? 이거 규제해야지. 결과적으로 아파트 정책이 그 횟수만 보면 이게 깊은 고민이 없고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밖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어떤 20번 이상의 정책 자체가 부동산을 오히려 폭등시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면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폭등했습니까? 전세값 폭등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국민이 집이 없던지 아니면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는 그걸 지금 정부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은 전세를 어디 가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전세 살려는 사람도 배려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전세값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뭐 거주하게 만들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올리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피해가 전세를 사는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말고 청주 해프닝은 대통령의 복심이 되기보다 똘똘한 한 채를 택한 겁니다.
청와대 참모 중 강의 10명은 10억 원씩 올랐습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잘라먹고 주무장관 말을 무시하고 있는데 토부 장관은 도대체 대마도에 사십니까? 아니면 무인도에 나홀로 사십니까? 정권은 2년 남았지만 아파트 값은 평생 간다는 그런 썩어빠진 마인드를 가진 공직자라면 지금 당장 옷을 벗어야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건드리지나 말 것이지.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강남 불패입니까?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입니다. 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종합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왕국에서 일어난 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료 선수 2명이 폭로를 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경주시청 트라이슬론 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으며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되어 있었습니다. 견과류를 먹었다는 이유로 견과류통으로 머리를 때리고 19년 3월에는 복숭아를 먹고 살이 쪘다는 이유로 불려가서 맞았는데 이미 숙현이는 맞으면서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빌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일 이상 폭행을 당했으며 욕을 듣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하루하루를 폭언 속에서 선수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감독한테서 인센티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국제대회 나갈 때마다 지원금이 나오는데도 항상 80만 원에서 100만 원가량 사비를 주장 선수 이름의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팀닥터는 자신이 대학 교수라고 말했으며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팀의 최고참인 주장 선수는 항상 선수들이 이간질하며 따돌림을 시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은 처벌 1순위로 주장 선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동료 선수들의 폭로에 따르면 팀 닥터, 감독, 그리고 주장 선수에 의해서 성추행, 폭행, 갈취, 폭언 피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과연 이 폭로와 이 의혹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을까요? 이 부분이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폭력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폭력 사용한 적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감독님 앞에서 선수가 폭력을 당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셨습니까? 처음에 못 보고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허리를 잡고 날렸습니다. 죽을래? 나한테? 야, 부닥거리 할래? 나하고?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한 녹취록이 있는데 부인하세요? 씨가 너무 흥분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안경으로 더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감독은 본인이 폭력을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요. 가해 선수들로 지목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폭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최숙현 선수한테 사과할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같이 지내는 시간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최숙현 선수와 지금 나와 있는 선수한테 폭행과 폭언한 사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럼 사죄할 마음이 있습니까? 뭐 사생할 것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안타까운 건데. 어머니도 안 보이세요? 다 눈물 흘리십니다, 지금. 원통한 눈물이에요. 장 선수가 국회에 나와서도 나는 때린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 해명을 들으셨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 좀 기분이 어떠십니까? 철면피라도 그런 철면피가 없네요. 저가 폭로자가 이야기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건 뭐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을 포기한 것 같아요. 김변 박사님, 지금 보셨던 내용인데 감독과 해당 선수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고 사과할 것도 없고 미안할 것도 없다라는 발언도 나왔는데 고 최숙현 선수뿐만 아니라 동료 선수 2명이 나와서 국회에서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추행까지 했다. 우리가 녹취 들었잖아요. 네. 욕설, 폭행, 성추행까지 했다라는 팀 닥터는 지금 현재 또 잠적을 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이 수사의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동료들이 나와서 했던 발언을 우리가 다 많은 국민들이 청취를 했을 텐데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과연 문명국가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담한 일이 여러 가지가 발생합니다. 음주를 강요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했을 때 거기 또 폭력과 폭행,
이 성추행을 비롯해서 사람으로 견디기 힘든 모든 일들이 사실은 자행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 선수가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동료 선수들의 증언을 보게 되면 팀닥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옆에 있었던 그 주장으로 불리는 선수를 비롯해서 현재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 문체부가 가장 먼저 발빠르게 나서서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충분하게 밝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스포츠계에 만연해 있을지도 모르는 또 과거에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서 우리가 수차례 목도했던 이 폭력 사태들을 보게 되면은 뉴스가 촉발되고 뭔가 사회적 이슈가 막 뜨겁게 달아오를 때는 뭔가 대책을 마련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또 이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사그러들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결국 이 문제가 쉬쉬하고 지나가진 않을까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료 선수들의 증언이 나온 만큼 여기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분명하게 저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을 분명히 밝히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와 감독이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했던 저 발언들이 정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하루속히 밝히고 나서 저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가장 논란의 중심인 팀 닥터는 현재 잠적을 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조금은 좀 당황스러운데요. 박용진 의원님. 폭행 증언이 쏟아졌는데 그런 적 없다. 사과할 것 없다. 그 누구도 감독을 포함해서 물론 감독은 본인이 몰랐고 감독하지 못했던 측면에 있어서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 누구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게 지금 그냥 아무래도 피해자가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피해자가 지금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한 이후인데 이와 관련해서 또 그 본인만의 주장이 아니라 같은 팀 동료들의 동일한 주장이 증언이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이런 책임을 일체 부인하고 또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은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김진 앵커 얘기하신 것처럼 그리고 빠른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 김현민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대해서 경찰이 좀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이 좀 빨리 움직여라. 국회 상임위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강제 수사권도 없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 대단히 한계 있는 거. 방금 보셨지만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거 그냥 언론이 보도한 걸 다시 확인하는데 그냥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거든요. 당연히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그래서 책임져야 될 사람과 가해를 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 여부를 분명히 가리고 그런 이후에 이제 법적 책임을 물어야죠. 저는 그거 너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 스포츠계에 만연되어 있다라고 지금 지적되고 있는 이러한 야만적인 이런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야죠. 얼마 전에 국가대표 다른 구기 종목 감독과 관련해서도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많아서 나 때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사실 지금 국가대표 예를 들면 축구선수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폭언을 한다, 폭행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이미 감독들이 알고 스포츠계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스포츠계 전체가 좀 달라지려고 한다면 그 잘못된 일을 반복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처벌하는 일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스포츠 선수 출신인 민주당의 초선 의원인 이모경 의원이 조금 전에 질문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가해자들을 두둔하고 사망한 고 최 선수에게 피해를 돌리는 듯한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그 녹취록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모경 의원의 그리고 고 최숙현 선수 동료 간의 전화 내용인데요. 자, 먼저 남자친구와의 문제를 묻습니다.
이무경 의원이 최숙현 선수 동료에게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최숙현 선수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뭐 남자친구가 안 좋은 게 있었냐? 라고 이 사건과 본질과는 상관없는 남자 문제를 물어보더니 최 선수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이혼 문제를 꺼내더니요. 아니면 왜 어린 선수에게 검경 조사를 받게 했는지 조금만 딸을 생각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왜 딸에게 가혹한 조사를 받게 했느냐라고 부모를 탓하는 듯한 이야기를 이무경 의원이 최숙현 선수 동료에게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그리고요. 최 선수가 부산에서 정치권 한 적 있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잘해보자고 팀까지 옮겼는데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그럼 부산 선생님들과 팀들은 뭐가 되는 거냐? 라는 내용도 얘기를 했다라는 게 보도 내용인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단 이재명 기자 이무경 의원이 아까 그 국회에서 날카롭게 질의할 때는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선택과 관련돼서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가해자들을 향해서 따져 묻는 듯한 질의였는데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정작 뒤로는 사망한 최 선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게 이 보도의 취지잖아요. 뭐 뒤로는 두둔하려고 했다 이런 건 사실 확인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저희가 좀 전에 문체위에서 질의항을 봤지만 뭐 어쨌든 따끔하게 지적하는 모습을 봤고 그런 점에서 저 질문 자체도 동료 선수에게 뭔가 정확하게 정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고 본인도 그렇게 해명하고 있죠. 다만 최숙현 선수의 그러니까 전화를 받은 동료 선수조차 뭔가 임 의원이 다른 의도를 갖고 질문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자기가 녹음을 했고 그래서 언론에 제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봐서는 녹음까지 됐다. 어쨌든 가장 관심사항은 최숙현 선수에게 도대체 어떤 가혹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최 선수가 얼마나 힘들어했고 고통스러워했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질문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가정사나 개인사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뭐 저도 물론 녹취록 전체를 들어보진 못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혹이 제기된 거고 특히나 이제 이무경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생순이라고 그래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도 나왔지만 국가대표 핸드볼 대표 선수이자 감독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체육계의 대표 인물로서 정치권에 들어온 분인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만연해 있는 체육계의 폭력, 폭행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하게 질의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해야 할 분이 뭔가 하여튼 동료 선수가 느낄 때에도 이게 이 질문의 의도가 도대체 뭐지라고 느꼈다면 뭔가 이명근 의원이 좀 잘못 접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여기서 또 하나 좀 짚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을 두고 사회적 타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숙현 선수가 1월 달에 부산시청으로 이제 옮긴 다음에 그 다음부터 2월 달부터 꾸준히 많은 기관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경주시청에 문제 제기를 하고 경찰서, 검찰, 그 다음에 뭐 대한체육회, 철인 3종 경기 협회, 인권위원회 다 찾아가서 많은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실 어느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 달에 결국 극단의 선택을 했는데 그럴 때까지 과연 우리 사회가 도대체 이걸 왜 수수방관했는지 그걸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점을 분명히 이무경 의원도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질문했던 부산시청 사람들이 뭐가 되냐 이런 질문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적절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러니까 최숙현 선수가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오히려 부산시청으로부터 물론 동료 선수의 증언이긴 하지만 부산시청 쪽으로부터 아니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면 오히려 우리가 난처하다. 그러니 소송을 취하해라 이런 식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오히려 그런 거를 막아줘야 할 게 이제 이무경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는 과연 이무경 의원의 이 통화 그리고 질문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무경 의원이 동료 선수와 전화 통화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 다른 방법이 있는데 경찰에 고소를 해서 선수를 조사받게 했느냐 이렇게 좀 부모를 원망하는 듯한. 네, 제가 봐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애가 그래 힘들어하는데 왜 거기 부산에 방치했느냐 집에 데려오지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었거든요. 의원님 유족한테는 그런 말하는 게 조금 더 한 번 더 내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기분이 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무경 의원한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네, 두 번째 전화 왔을 때는 뭐 이거는 철저히 조사해서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전화 한번 또 왔고요.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모경 의원은 이제 최숙현 선수의 일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질문들을 했다지만 지금 보도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친구 문제, 부모의 이혼 문제, 정신과 문제, 왜 아이를 검경 수사가 밖에 방치했느냐는 뭐 이런 질문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부모님이 이혼한 게 이 사건 폭행이나 폭언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다음에 정신과 자체도 사실 정신과 하는 곳 다니는 것도 아마 폭언과 폭행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이런 걸 자체를 묻는 것은 최숙현 선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건 뭐 다 아시다시피 다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고. 그러면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모경 의원의 해명 듣고서 또 네. 김광삼 변호사님 의견 마저 들을게요. 이모경 의원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짜집기식 음해 보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요청합니다. 진상규명이 두려워 물타기를 하려는 체육계 세력이 보수 언론과 결탁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전 짜집기 해본 적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하나 알고 싶었습니다. 어떤 게 진실인지. 이모경 의원의 해명은 체육계 세력과 보수 언론의 결탁이다, 음해보도다라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것도 뭐 언론 유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저런 말을 정말 한 적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이제 저건 사실은 굉장히 이모경 의원이 사실관계를 알고 싶어서 통화를 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아주 그렇게 일부일 수는 있겠죠. 일부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최숙현 선수가 왜 극단적으로 선택했는지 거기에 중점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최숙현 선수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뉘앙스를 줄 수 있는 거에 부적절성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모경 선수 저 같은 녹화 내용이 정말이라고 한다면 만약 이모경 선수가 당시에 이 철인 3종 경기 감독이었다고 한다면 최숙현 선수가 감독에게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과연 이모경 선수도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 이모경 의원이? 그렇죠. 이모경 의원이 감독으로서. 그래서 체육계에 있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내부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무사안일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은 어떠한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 사건을 암시할 수 있는 상당히 큰 징조가 한 29번 정도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9번 있기 전에 적어도 한 300번 정도는 그런 징후가 조금씩 나타나는 거죠. 그 징후에 대해서는 물론 인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가 볼 때는. 그러면 이 사건 자체도 보면 사실 이 최숙현 선수가 6번에 걸쳐서 계속 SOS를 친 거잖아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경찰에서 뭐 수사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 아니면 전지훈련 갔기 때문에 불러올 수가 없다. 또 경찰에 가니까 이건 벌금 내면 끝난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SOS를 보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뭉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제도의 인권 시스템,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다시 돌아보고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모경 의원의 해명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해서 발언 주셨고요. 박윤준 의원님. 예, 제가 그 이모경 의원 해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모경 의원은 이게 짜집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마 우리 기자분들의 취재 방식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실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만에 하나 내가 짚지 못했던 다른 곳에서 반론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됐을 때 그 전체 제가 구성한 기자가 구성하는 전체 기사의 진실성이 의심받게 되고 국회의원이 추궁하려고 하는 접근하려고 하는 진실 자체가 의심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뭐 잘못된 부정부패에 대해서 질타를 해요. 그 질타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그러면 정부 측의 책임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한 다른 뭐 감독기관의 책임은 없었는지, 협회 책임은 없었는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쭉 확인을 하는 것처럼 아마 이모경 의원도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런 질문들이 오고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이건 짜집게 되고 악의적인 거고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모경 선수가 체육계 출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옆에 아까 질의하는 장면이 나왔던 미래통합당의 이용 의원도 체육계 출신입니다. 봅슬레이 국가대표 감독 출신이세요. 박정 의원은 탁구 선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육계 출신의 분들이 이 일에 더 분노하고 체육계에 잘못된 이런 세력들이 오히려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몸담았던 체육계에 대해서 그 문제를 더 잘 아실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 반격, 반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조심스럽게 접근해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 네. 중요한 건 오늘 이 사태와 관련해서 이모경 의원의 뭐 그 질문의 적절성 문제를 지금 볼기보다는 아마 이 문제가 여기서 안 끝날 겁니다. 계속해서 국회가 이제 풀가동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보다 우리 체육계 출신의 의원들의 진실 그리고 그들의 노력 이런 거를 좀 유익 있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다양한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플 3인방에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 하나가 공개됐는데요. 예컨대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달리는 차량 뒤를 쫓아와서 마치 일부러 부딪히는 듯한 민식이 놀이를 하고 있다. 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상 잠시 후에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헬스장에서 19명이 확진이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입니다. 먼저 민식이법 놀이로 불리는 이 영상 실체가 뭘까요? 자, 일단은 영상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스쿨존에서 자동차 뒤에 설치된 블랙박스 차량 화면에 녹화된 영상. 아이가 막 달려옵니다. 달리는 차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영상이에요. 자, 안 그래도 운전자 사이에서는 스쿨존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거든요. 운전자들의 처벌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달려들고 심지어 옆으로도 이렇게 막 끼어드는 영상. 자, 이렇게 차 트렁크 위에 아이들이 달려와서 손을 얹고 다 같이 달리죠?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아유, 아찔합니다. 차가 결국 정차했는데요. 자, 이거 보는 저희들도 이렇게 놀라는데 운전한 운전자들이나 주변 시민들 얼마나 놀랄까요? 이 영상의 정체가 뭐고 아이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 공포에 떠는 운전자들. 스쿨존의 운전자 책임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논란인데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500만 3천만 원의 벌금, 굉장히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차와 부딪히면 일부 운전자들이 바로 돈을 주고 달랬다는 소문이 초등학생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쿨존 지나는 차량을 쫓아가서 부딪히거나 뛰어드는 행위. 조금 전에 영상 보셨죠?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다니는 강모군은요. 민식이법 놀이가 뭔지 다 안다. 좋은 용돈벌이 수단이라고 들었다. 아유,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렇다고요? 좀 믿기 힘든데. SNS에서 그런데 민식이법 놀이에 당했다는 운전자들이 이딴 성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보셨듯이 차량을 쫓아오는 어린이들이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도 다수 공개가 돼 있고요. 한 운전자 김모 씨는요. 운전자에게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시비 붙는 자체가 불리하다 보니 공포감까지 든다. 어린이가 고의로 차도에 뛰어드는 것까지 운전자가 감당하게 둬서 안 된다라는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판사 출신인 우리 고승덕 의원님 나와 계시지만 네. 법이 이러면 법원까지 많이 가게 될 경우 판사들도 아무리 그간의 사정이 있다고 해도 법에 의거해서 강도 높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법적인 현실이잖아요. 네. 만약에 아이들이 정말로 용돈을 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운전자들을 향해서 고의로 차량을 향해 돌진한다면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도 30km 그거 찍힌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가기가 요즘도 저도 상당히 좀 겁이 나거든요.
더구나 이제 속도가 30km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애들이 정말 쫓아와가지고 달려서 트렁크 두들길 정도의 속도. 그럼 얼마나 무서울까, 운전자들 입장에서. 예, 그래서 더구나 이제 민식이법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어린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와서 뭐 다치는데 본인 잘못이 좀 상당히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게 입증만 된다면 분명히 처벌하는데 분명히 참작이 될 겁니다. 그래도 처벌은 당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형사법은 민사법하고 달리 누구의 과실이 더 중하고 뭐 이런 비율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운전자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 피해자 과실은 그 이제 참작하는 그런 요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정말 스쿨존 지나갈 때는 아무리 이제 민식이 놀이를 하는 게 뭐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조심을 해서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경찰도 만약에 이런 일 가지고 이제 뭐 민식이 놀이 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요즘 그 CCTV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게 되는 경우는 아마 엄벌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또 벌금형이라는 게 또 일부 있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사망한 경우는 벌금형이 없지만 다치게 한 경우는 뭐 민식이 놀이 관련해서 다쳤다 그러면 아마 사법 당국에서도 좀 경미한 그런 쪽으로 좀 선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한 포털 사이트 지식인에는요,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검색을 하면 이렇게 연관 검색을 떠요. 학교 앞에서 차 만지면, 학교 앞에서 차 만지면 진짜 돈을 줍니까? 아이들이 올린 것 같아요. 용돈이 좀 부족해서 그럽니다. 이야, 이거 뭐 황당한데, 김광산 변호사님, 이 민식이법대로라면 아이들이 용돈 벌라고 민식이법 놀이해서 고의로 만약에 뛰어들었다가 다치면 우리 좀 판사 출신 고등도원님 그러잖아요. 어쨌든 운전자가 처벌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다치면 처벌받죠. 야, 이 민식이법 하다가? 네네. 다치면 처벌받는데 만지는 것 자체 가지고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고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아니 근데 만지다 사고 날 위험성이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달리는 그렇죠. 차인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더군다나 12세 미만 어린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능력이랄지 사물 변별 능력이 그렇게 성숙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정보에 의해서 정말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라고 봐요. 일단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 중고등학생들이 그 TV나 이제 그런 언론에 보면 자해 공갈단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부딪히면 보험금 탈 수 있네? 그래서 중고등학생에서 용돈 벌기 위해서 그때 좀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처벌받은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인식이 좀 달라져서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봐요. 근데 민식이법이 이제 처음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는 굉장히 공포했던 말이에요. 예. 이거 3년 이상 무기징역? 경우에 따라서는 뭐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그러니까 설사 자기가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무마를 하고 보려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걸 집요하게 파고드는 저런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법 처음에 시행할 때 어떤 부작용이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 이제 스쿨존에 가면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애가 일부러 차에 와서 만지는지 만지지 않는지 그건 또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칙적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이제 과실이 없는 걸 입증할 수는 있는데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게 애들이잖아요. 애들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잘못되면 오히려 네가 처벌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방법 자체가 오히려 자신의 어떤 신체 건강에 오히려 엄청난 손해가 될 수 있고 또 그게 일종의 유법행위라는 걸 제가 볼 때는 교육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애를 처벌해봤자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저 어릴 때는 소독차만 따라다녔지 무슨 용돈 벌라고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격세지감. 이 소독차도 요즘 따라다니면 안 된다고요. 소독가스. 어렸을 때 참 많이 먹었는데 위험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 악플입니다. 헬스장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걱정입니다. 의정부 19명. 근데 확진자가 나온 부천 헬스장에서는 0명 추가 감염자. 뭐가 달랐을까요? 결국은 마스크예요. 마스크. 그렇죠, 이재명 기자? 맞습니다. 헬스장에 두 군데 사례가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추가 감염자가 19명 발생했지만 한쪽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접촉자는 91명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헬스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고 사실 굉장히 힘들지만 이걸 이제 지킨 거죠. 그리고 발열 증상 체크를 했고
소독 환기를 주기적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켜서 결국은 감염되지 않았다.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쿠팡에서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반면에 이천의 물류센터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 나오지 않았죠. 그 이유 자체가 역시 이제 부천 사고 이후에 물류센터 내에서 지그재그로 사람들을 앉게 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게 하고 그다음 휴게실에 사람들 몰리지 않게 하고 결국 다 이게 방역 수칙 내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지켰더니 결국 확진자가 나오지 않더라. 이걸 확실히 증명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이미 그러니까 공기적으로 전파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계속 바이러스가 변종하고 있습니다. 계속 바뀌면서 점점 전파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건 진짜 이제는 정말로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속보도 전해드리고 있고요. 정은경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월, 4월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입국자들이 있었고, 그때 유입됐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최근에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현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GH 그룹의 바이러스가 주로 유행 중이며 증식이 보다 잘 되고 또 인체 세포 감염 부위와 결합을 잘하여 전파력이 높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변종 바이러스입니다. 전파력이 6배 높은 GH그룹의 변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하고 있다라는 게 정은경 본부장의 진단이라면 각별히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 재차 드립니다. 더군다나 해수욕장이다, 뭐 피서지다, 휴가철이다, 아니면 주말마다 뭐 스포츠 펍이다, 뭐 헬스장이다, 좀 사회적 긴장감이 좀 느슨해진 감이 있는데 마스크만 잘 써도 상당 부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악플인데요. 북한이 오늘 비건 오는 날 대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건 국무부 장관이 방한하는 오늘 북한이 딱 맞춰서 대화 안 하겠소라고 밝힌 거예요. 권정근 북한 외무성 국장의 담화인데 다시 한번 명백히 하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북한은 이런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이인영 후보자는요, 미국 말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법을 발굴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킹그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 부분에서 해야 한다는 게 평소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국제사회 제재 속에 좀 제한되어 있다는 게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한 겁니다. 미국의 제재, 국제사회의 제재, 기자가 묻습니다. 이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자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북한이 700억 이상의 우리 자산을 함부로 날려먹은 상황에서 창의적인 해법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금강산에 투자한 우리 시설을 향해서도 저 너저분한 시설 다 치워버려라 등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게 북한의 모습이고 또 연락사무소 수백억 대의 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이어간다 한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보이고 있는 행태처럼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단시켜버리면 그때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이런 많은 얘기들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 나올 것 같고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남북관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 정부의 생각들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하프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길,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본인의 입장을 내지 않고 검사장 회의 결과 보고서를 법무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언론들에게 자문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찰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길을 본인이 걸어야 할지에 대해서 물었다는 겁니다. 일단 검사장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제출한 결론부터 살펴보시죠. 그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위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사장 회의의 최종 결과 보고서가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가 됐는데요. 추 장관이 임명한 검사장들도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추 지휘권은 위법이라는 게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의 의견이다라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번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는 것, 이게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특임검사에게 맡겨야 한다. 총장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총장 거취와 연계돼서 안 된다. 세 가지 결론입니다. 그런데 윤 총장은 여기에 본인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회의 결과 그대로를 법무부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법무부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그거 항명이다. 특임검사로 가자는 건 항명이다. 이미 추 법무부 장관이 안 된다고 밝히지 않았냐? 왜 자꾸 이러느냐?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다.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 뭐냐를 묻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이르면 내일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권과 범여권에서는 이런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법 취지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나라 근간이 흔들리는 결과가 되는 셈이죠. 검찰총장의 행태는 순전히 이거는 어떤 한 무리들의 수장,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살피는 그냥 일반 범부 굉장히 유감입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고 법적 효력도 있을 수 없는 회의를 일종의 위력 시위를 한 거죠. 시위다. 검사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논의를 했고 거기서 자기 생각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 이걸 원래는 분명히 했던 것 같고. 야당에선 이런 여권의 압박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점입 가경이고 목굴 인견입니다. 공정성 논란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수사 수단은 특별검사 제도밖에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먼저 특별검사를 요청하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국회가 나서서 특별검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승덕 의원님.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의견을 어제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후배 검사들이잖아요. 검사장들 회의 결과 보고서를 말없이 법무부에 전달했는데 그 내용은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번 수사권 지휘권 발동은 위법하다는 내용이면서 특임검사가 해야 된다라는 건데 법무부의 입장은 그거 자체가 항명이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윤석열 총장이 침묵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제 바로 어떤 결론을 내서 전달하는 경우에 특히 그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수사 관여를 한다고 하는 경우는 이제 항명이 되면서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장관 지시 불복종을 이유로 징계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직무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직무를요? 네. 그렇게 되면 단순히 그건 어떤 징계 문제가 아니고 이 총장이 사실상 식물총장이 돼버리는 거죠. 장관에 정말 대들어가지고 직무 정지된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지금 이제 몇 가지 지금 카드를 가지고 있겠죠. 일단 직접 항명하는 모습 대신에 검사장 회의에서 대체로 어떻게 보면 중론이죠. 그걸 이제 법무부에 전달함으로써 일단 직접적인 항명은 피하면서 일단 시간은 벌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뭔가 이제 반박할 것인가, 여기만 남은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지시에 따르지 않은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검찰청법 12조에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이 분명히 법률상 있는데 아무리 상관이라고 하지만 법률의 권한을 뺏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로서 항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징계, 직무 배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고, 또 반대로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이제 대들지 않고 그래 그럼 지시에 따르겠다. 내가 이 사건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끝에 보고만 받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그러는 경우에도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장관의 어떤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치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어떤 법적인 면에서도 아까 검사장들 이런 보기에 검찰 조직에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역시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또 이런 쟁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건 이제 제가 볼 때 그 직권남용죄라고 이미 고소가 된 상태가 지금 돼 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직권남용은 뭐냐면 지금 총장이 지휘감독권을 뺏길 수는 없는 거죠. 행사할 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수는 있지만 뺏길 수는 없는 건데 이걸 배제한다고 하는 것은 이 법률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그 부당한 지시, 지금 뭐 위법 부당하다고 이제 검사장들도 이제 거의 한두 사람 빼놓고 일치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승복해가지고 지휘감독권을 이 사건에 관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직권 남용을 저지른 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직권 남용죄는 미수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그 항명하는 경우는 항명을 했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지시 안 따르고 추 법무부 장관이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항명하는 경우는 미수죄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아서 추미애 장관이 형사책임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피해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로 가는 순간에 직권남용의 기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거 이제 흥미로운 네. 포인트인데 네. 권순정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견해 말씀 주셨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원로에게 거취를 묻는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 국가와 검찰을 위한 것이겠느냐. 전화 등으로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수고 중이다. 그러자 전직 검찰총장들 법칙의 원로들은요. 지휘권 법조항 규정도 있지만 예외적 행사가 돼야 할 것이다. 사직해야 할 일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특히 김종빈 전 검찰총장, 장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물러났었던 검찰총장은 뭐라고 자문을 했을까요? 난 물러났지만 당시 구속 불구속 여부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차원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나로선 수사지휘권을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지금 윤 총장의 상황은 나 때와 다른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장관과 총장이 서로 적군대하듯 하진 않았다. 어떠한 경우라도 검찰의 총책임자는 총장일 수밖에 없는데 총장 직권 박탈은 위법이라는 측면에서 윤 총장이 사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병 박사님.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김종빈 총장 얘기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에는 최소한의 대화와 신의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다는 건데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진 상태에서 서로를 찍어내기까지 가게 되는 격화된 수순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지금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렇고 반대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역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전혀 공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금 또 아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계 수행이 괜찮은 거야?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성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현 정권을 향한 수사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되면 이거 결국은 이런 식으로 봐주기 수사하는 것 아니야? 라고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면서 뭔가 찍어내리기 식의 행동들이 보이는 것이 결국은 검찰 조직과 사법 조직 전체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 정부가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신라진 수사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풍성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의혹을 깔끔하게 국민적 입장에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특임검사 혹은 특검을 도입해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맹 박사님 개인 견해였고요. 자, 어젯밤에 좀 덥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좀 덥고.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좀 깜깜해서 비가 올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비는 오는지 얼마나 더운 건지 기상캐스트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영 캐스터, 많이 덥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가요? 네, 오늘은 여름의 5번째 절기 소서입니다. 작은 더위란 이름의 뜻처럼 이 소서에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고 하죠. 또 여름 장마철이 찾아오는 시기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절기에 걸맞게 오늘은 무더위와 비 소식이 함께 있습니다. 먼저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또 제주에는 장맛비가,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먼저 비 소식부터 살펴보면 사흘째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 제주도에는 오늘 오후까지 많게는 80mm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 영서와 영남 내륙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28도, 대전 29도, 대구는 32도 등 특히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습도까지 높아서 후텁지근한 날씨로 인한 불쾌감도 크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물을 자주 마셔주시고요. 또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덕수궁 돌담길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방 2~3할로에서는요, 오늘의 주제, 윤석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윤석열의 길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속 시원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검찰 출신의 젠틀맨, 우리 김관삼 변호사님, 이재명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 2~3할로에도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덥다고 하니까 좀 시원하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